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예교와 판례를 주제별로 소개해 드릴 텐데 상속, 증여, 양도세와 같은 재산세제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특별 세무조사 트렌드에 재산 은닉, 감정평가 확대,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같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던 사례였고 누락된 소득이나 상속 증여 재산을 역으로 찾아내는 조사들이 많았다고 보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다르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상증세와 양도세의 관례 판례에서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재산 은닉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재산 은닉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산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으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선 과세 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질과세를 방해하는 방법을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활용하는 분석 도구를 좀 참고해 소개를 드리자면 그중 하나가 바로 PCI 소득 분석 지출 시스템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 증가 프로퍼티와 소비 지출, 컨섬션, 신고소득, 인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탄루 혐의 금액을 산출해내는 방식인데요. 요즘처럼 모든 게 전산화된 시대에는 PCI 방법을 이용해서 탄루 금액을 잡아내는 게 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PCI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PCI에 따르면 신고소득 수준이 높은데 신고소득 수준은 낮은데 그에 비해 생활소비 수준이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과다하다 이러면 이 탄루 혐의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의심을 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안티 머니 런더링의 약자인 AML 제도인데요.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고객 확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고액 현금 보고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 거래 정황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장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공유받기도 하는데 이런 해당 자료들은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현금을 조금씩 나눠서 자녀에게 입금하게 되면은 의심거래 보고제도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에 걸리게 돼서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추후 증여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재산 은닉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해당 25년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차명 주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사례였습니다. 제목 부분을 읽어보면 주주 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을 했지만 차명 주주들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등을 방법으로 실제 주주에게 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런 명의신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했는데 그 판단 이유를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귀속을 밝히기 어려웠던 점, 명의신탁 당시부터 충분히 그 소득의 탄루가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세 회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듯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건 최종적으로 실질 주주에게 돌려주기 실무적으로 어렵고요. 그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장 사실이 드러나기가 쉽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명의신탁은 절대 기피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조심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사례에서 동생과 형이 등장하는데 자금 출처는 동생이었지만 형의 명의를 사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양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형이 명의를 빌려줬던 주택은 겸용주택이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았었는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생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양도세가 다시 부과됐던 사례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본문의 밑줄친 부분부터 좀 살펴보시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고 할 건데 양도한 겸용주택의 취득자금은 전액이 동생이 조달한 걸로 파악이 됐었고 또한 형 명의에게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초기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동생이 받기도 했고 2층 중축자금도 동생이 조달을 하고 동생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면서 실소유자가 동생이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끼리 재산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구분이 되면서 부정과소신고 20%까지 추가로 부담이 됐고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진행했을 땐 이런 위험 부담이 있고 이제 발견이 되기 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관련된 상속재산 관련 판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생전에는 재산의 이동이 없고 과세되지 않고 있다가 재산이 상속된 이후에는 보통 재산의 실질 기속과 자금 출처 등 조사로 과세 처분이 되는데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심 판례에선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이 생전에 처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처분 권한을 위임했던 자에게 지급했던 수고비나 이자 상당액이 사전 증여재산으로 분류돼서 과세 처분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읽어보시면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을 대신해 쟁점 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이행했을 뿐이고 근저당권을 등기에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결 내용은 달랐습니다. 판결 내용은 밑에 문단을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중에 우선 배분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수익금 분배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당사자는 사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간 시점을 기점으로 그 주거래 통장 은행의 한 10년치 과거 내역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면서 부동산이나 자산 규모가 큰 그 처분 내역이 있었다 하면은 그 실질 기속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 사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좀 주장과 다르게 위험하게 생각과 다르게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 역시 상속재산에 대한 건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명의의 생명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피상속인은 10년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인출이 되고 있었고 해당 금액은 자녀 상속인의 생명보험료로 출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보험료 금액이 꽤나 컸다는 건데 자녀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전 증여재산으로 부과됐던 사례였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원고가 상속 자녀였습니다. 원고에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아서 이제 과세가 됐었는데 이처럼 자녀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증여재산으로 반영해 처리하는 게 위험 부담을 오히려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 역시 피상속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 이제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3인 공동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공동사업장에 사용됐다는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됐었던 계좌를 그 지분에 따라서 3분의 1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거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생전 10년치 거래 내역을 검토를 했을 때 해당 계좌의 지분 내역을 이제 타 공동사업자분들과 정산한 내용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해 공동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공동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에는 현금성 자산의 계좌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인출이 되면서 공동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이 내용이 이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인과 공유하는 재산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사업장 관리 단계부터 이제 장부 작성하실 때부터 회계 처리 단계에서 잘 표시해 두지 않으시면 소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조심 판례는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그리고 2번째가 생활비 증여였습니다. 첫 번째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 비율을 곱한 만큼이 증여의제 금액이 되는데 이 심판원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의제 금액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특정 법인의 증여의제 이익은 이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제 생활비 증여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배우자 또한 소득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었고 이체 대금이 전부 생활비로 쓰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본문에 이제 캡처한 데 이제 3번째의 문단을 보시면 배우자의 소득은 특정 금액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이체해 온전히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 사용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판단한 문구가 있습니다. 생활비 수준이 아무리 가게별로 상이하다고 하긴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과다해 개인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사용이 됐다거나 사용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사전 증여 재산의 일부 포함하시는 게 세무조사 부담 위험을 줄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내용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거래 내역이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생전 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예금 상당액이 배우자에게 이체됐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예금 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 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문구를 읽어보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펀드 계좌 불입금을 대납했던 점이 밝혀졌고 이외에도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을 이외에도 취득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생전 이체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분류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무리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 이상의 재산이 이동해 자산을 형성하시는 걸로 사용이 됐다면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인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배우자의 보험료 2억 원가량을 대신에 납부를 해줬었고 배우자는 보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시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을 돌려주긴 했었던 사례였는데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대납한 보험료와 돌려받은 금액은 동일한 성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전 증여재산으로 포함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 공제 한도가 있어서 증여세 이슈는 없더라도 사전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면 총 재산가액이 높아지면서 상속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인들은 사전 증여재산을 최소화하고 싶지만 상속세에서 입증이 힘든 경우에는 사전 증여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그에 응당하는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상환한 이력이 증여를 소명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 증여재산가의 그 사례는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불복해서 이긴 사례여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면 자녀는 피상속인의 투병 생활을 간호하고 도와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했던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전세계약 보증금을 사용했던 케이스였는데, 하지만 본문에 읽어보시면 그 특정 상황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입금받은 그 부동산 대금에 입금받은 시기 전 16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을 말씀하는 건데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으로 판정되는 등으로 보여 피상속인은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자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직후 피상속인만 전입해 살았었고, 자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달이 지나서야 전세주택에 전입한 것이 확인되는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어서 사전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금전 무산 대여 이익에 대한 사례였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반 법인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금전 무상 대여 이익 또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마지막 이 판단 문구를 보시면 증여이익에 쟁점 금전 무상 대여 이익 또한 가산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금전 무상 대여 이익은 상증법 41조의 4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연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의제가 되는데, 현행법상 4.6%로 이자율을 적용하면 역으로 계산해 무상 대출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상이라면 금전 무상 대여 이익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 관련된 재산 판례를 많이 살펴봤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금 출처 조사 관련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말 그대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진행되는 조사이고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차입한 당사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검증하는 그 사후 관리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요즘 대출이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차입하거나 증여를 받아서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됐었던 사례인데, 건물 취득가액이 24억 원 가량이 됐었고, 근데 이 중에 소명된 출처가 한 17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차액이 한 7억 원 정도 나니 그 마지막 판단 문구를 보시면 원고의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부친 비, 여기서 비는 부친인데요. 부친 비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한 당사자가 자금 출처 소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부모나 특수관계인의 재력과 증여가 이제 함께 검토 대상이 되면서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지방법원 판례인데,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가 배우자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은 사실 입증이 쉽진 않은데 당해 여기 중간에 판단 문구를 보시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 자금 출처가 타인이라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으로 입증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전세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을 하고 있었다고 여기 상단에서 그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명을 했었지만 근데 이 이자가 발생을 하면은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을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합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이자를 지급받은 부모에 대해서 그 이자를 받은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면서 과세 처분을 했더니 밑에서 또 부모는 이제 소명하기로는 이건 이자가 아니라 증여였다라고 하면서 증여세 말을 바꿔 신고를 하게 됐었던 사례인데 이 마지막 판단 문구에 보시면 증여세 신고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로 인정되진 않고 자녀가 소명한 내용과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건 증여자금이 아니라 소득세, 이자 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보아서 과세 처분한 거는 유지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사례였습니다. 다음 행정법원 사례는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 매수에 소요된 13억 500만 원 중에 여기 B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 7억 1천만 원과 또 어머니로부터 빌린 6억 원을 합친 13억 1천만 원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했는데 이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이렇게 사례를 취득하는 것들은 일반적이지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실제로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이제 빌린 차입금 모두 증여세로 과세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내용도 이슈가 됐었는데 임대차 계약에 기한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자도 매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이 만약에 이제 이 주택을 산 거를 나중에 매도를 하면은 그 매도한 자금에서 이자와 다른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나머지 차익만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그 유효성도 의심이 많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증여로 추정이 됐던 사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은닉과 상속세, 자금 출처와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 개 살펴보았는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부정행위로 발각돼서 세금 리스크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조심하시고 앞으로 그 재산 관련된 뭔가 진행을 하실 때에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법인과 소득세와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